너 같은 건 말이야. 평생 남의 집 바닥이나 닦고 살 팔자야. 주제를 알아. 며느리의 손가락이 파출부 정순의 이마를 꾹 눌렀습니다. 꾹꾹. 사람을 가르치듯, 아니 짓밟듯이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문 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모든 걸 보고 있던 회장님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짓누르고 있는 여자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자기 딸이라는 걸.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안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의 인력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시장 입구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 낡은 버스 한 대가 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정수는 얇은 점퍼 지퍼를 턱까지 올리며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43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어깨는 이미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정순의 오른손에는 낡은 나비 펜던트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새벽빛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 펜던트는 언제 어디서 얻은 것인지 정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어 보면 무언가 글자가 새겨진 흔적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고 닳아서 이제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저 희미하게 우자 비슷한 획만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펜던트를 꼭 쥔 채 인력시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일거리를 찾아 나온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추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력소장이 명단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정순, 해운빌라 이번 달 정기 계약 연장됐어. 그 순간 주변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순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해운빌라, 거기 사모님님 악독하기로 소문났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대. 파출부 그만둔 사람이 벌써 몇 명이야. 다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후하대. 그래서 버티는 거지 뭐. 정수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 해도 정순에게는 반드시 버텨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인력시장에서 해운빌라까지 가는 버스 안, 정수는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선명한, 수없이 꺼내보았을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12살 난 아들 서우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창백한 볼, 푹 꺼진 눈, 그리고 팔에 꽂힌 수액줄까지. 그 모든 것이 정순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서우 골수 이식 수술비가 된다. 조금만 더 참자. 정수는 사진을 품에 넣고 나비 펜던트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들과 허름한 주택가를 지나자 어느새 버스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수들, 번쩍이는 외제 승용차들,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저택들. 정수는 창밖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오늘따라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해운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순이 버스에서 내려 고개를 들자 거대한 철문이 그녀를 압도하듯 서 있었어요. 문 위에는 해운이라는 금박 글씨가 아침 햇살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위압적인 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차갑기 그지없는 여자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뒷문으로 와. 그 한마디에는 어떤 인사도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정수는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좁은 골목을 돌아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 앞에 도착한 정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문이 열리기 전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각오, 그리고 아들을 향한 간절함까지.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 김 실장이 나왔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그녀는 정순을 보자마자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왔구나. 오늘도 힘내. 김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정순의 눈앞에 화려한 세계가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명품 구두대. 정순의 달코해진 운동화가 그 사이에 놓이자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2층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파출부 왔어? 빨리 올라오라고 해.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차가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의 어깨가 움찔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 정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옷 속에 품고 있던 나비 펜던트를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요.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자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서울을 위해서. 그리고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서요. 2층 거실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크림색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단 한 사람, 그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만 빼면요. 채영은 3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 조각을 박아 넣은 것처럼요. 채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네일아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톱 위에 작은 보석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그때 정순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인사를 하려는 순간 채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늦었네. 채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운이 가득했어요. 5분이나. 정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분명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채영의 기준은 늘 달랐어요. 정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순간 채영이 네일 아트사의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네일 아트사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채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채영이 성큼성큼 정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굽 높은 실내화가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어요. 정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고 싶었지만 꾹 참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채영이 정순의 코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길고 뾰족한 손톱이 번쩍였죠. 다음 순간 채영의 검지손가락이 정순의 이마를 꾹 눌렀습니다. 너 같은 건 말이야. 꾹. 하녀가 천직이야. 꾹꾹. 알았어? 채영의 손가락이 정순의 이마를 찌를 때마다 정순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마에 느껴지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그 행위에 담긴 모멸감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에 수치심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분노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하지만 정수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어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채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청소 목록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5개 전부 닦고 드레스룸 옷 정리하고 정원 낙엽까지 다 치워. 점심 전까지. 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채영이 다시 소파로 돌아가 네일아트를 이어받는 동안 정수는 묵묵히 앞치마를 둘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묶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우야, 엄마가 참을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정수는 첫 번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솔에 힘을 주어 문지를 때마다 아까 이마에 느껴졌던 손가락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2번째 화장실을 닦을 때였어요. 열심히 세면대를 문지르다 보니 정순의 소매가 팔꿈치까지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왼쪽 팔뚝에 있는 흉터가 드러났어요. 번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팔뚝을 가로지르는 울퉁불퉁한 자국이었죠. 오래전에 생긴 것 같았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필 그때 채영이 화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득 안을 들여다본 채영의 시선이 정순의 팔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발견하는 순간 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채영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쾌한 것을 본 것처럼, 아니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본 것처럼요. 채영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또 그 흉측한 번개 자국이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네. 정순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가리겠습니다. 채영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정순의 흉터가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의 얼굴에는 역겨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같기도 하고 경계심 같기도 한 그런 감정이었죠. 소름 끼쳐.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채영이 손사래를 치며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영문을 몰랐어요. 왜 흉터 하나에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의아했지만 정수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겨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채영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더듬었죠. 그 여자 오늘 왔어. 빨리 처리해야 해. 문자를 보낸 채영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죠. 채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맞다면 저 여자가 진짜라면 어떡하지? 채영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일주일 전 날짜가 찍힌 유전자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채영의 눈이 서류 위의 글자들을 훑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집에서 누가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그 시각 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떨어진 낙엽들이 정원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정수는 갈퀴를 들고 묵묵히 낙엽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노란 날개를 가진 작은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정순의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마치 정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정순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가 번지는 순간이었죠. 나비야, 넌 참 자유롭구나. 정수는 품속에 숨겨둔 나비 펜던트를 살짝 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나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비가 담장 너머로 날아가자 정수는 다시 갈퀴를 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요. 자신의 팔에 있는 번개 흉터가 왜 채영을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지를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의뢰된 유전자 검사가 무엇을 밝혀낼 것인지를요. 운명의 쳇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알든 모르든 그녀의 삶은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터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해운빌라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곧장 대학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소아병동이 있는 7층 버튼을 누르는 정순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들 생각뿐이었거든요. 채영에게 이마를 찔릴 때도, 화장실 바닥을 닦을 때도, 낙엽을 쓸 때도요. 우리 서우는 오늘 밥은 먹었을까? 힘들진 않았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수는 또다시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멈춰 섰어요.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우 상태 어때요? 오늘 괜찮았어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좀 안정적이에요. 열도 없고 밥도 반 그릇이나 먹었어요. 정순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반 그릇이라니 요즘 서우에겐 그것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는 서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정수는 잠시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구겨진 옷. 이 모습을 서우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수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에는 노을빛이 가득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서우가 누워 있었어요. 1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고 여린 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볼, 그리고 팔에 꽂힌 수액줄. 하지만 서우는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문 여는 소리에 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서우가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안았어요.
서우의 작은 몸에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정순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향기였습니다. 우리 서우, 오늘 하루 어땠어? 정순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시선이 무심코 침대 옆 차트에 닿았습니다. 소아급성 백혈병, 골수이식 대기. 그 글자들이 정순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정순은 표정을 감추고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간호사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밥 많이 먹었다고. 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우 최고다.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지. 정수는 가방에서 사과 2개를 꺼냈어요. 병원 오는 길에 과일 가게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비싼 과일은 아니었지만 서우가 좋아하는 사과였어요. 정수는 작은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얇고 길게 깎았어요. 서우가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 사과를 깎는 동안 병실 안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서우가 갑자기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과를 깎느라 걷어올린 소매 사이로 번개 모양 흉터가 보였거든요. 서우의 작은 손가락이 그 흉터 위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어요. 엄마, 이 번개 흉터는 언제 없어져?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어요. 그러다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없어지면 안 돼, 서우야. 서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왜요? 못생겼잖아. 애들이 놀리지 않아요? 정수는 사과를 내려놓고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건 말이야, 엄마를 진짜 가족한테 데려다 줄 보물지도야. 서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가족? 우리가 진짜 가족 아니야? 엄마랑 나랑? 그 순간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정수는 서우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니, 너는 엄마의 전부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이지. 정순이 서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서우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분들 말이야. 서우가 정순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데?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라. 엄마도 모르지. 그래서 이 흉터가 보물지도라는 거야. 언젠가 이 흉터가 엄마를 찾아줄지도 모르잖아. 서우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 순수한 믿음이 정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깎아둔 사과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되었어요. 서우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어요. 서우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병실 안으로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품속에서 나비 펜던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하지만 나비 모양만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정수는 펜던트를 뒤집어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글자가 새겨진 흔적이 있었지만 너무 달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손톱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긁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글자 하나가 드러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긁어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정순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순아, 내 원래 이름은 몰라. 경찰서에서 왔을 때 이것만 갖고 있었어.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것이 바로 이 나비 펜던트였습니다. 3살 무렵 길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정수는 펜던트를 꼭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을까? 나는 누구였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든 서우에게 다가가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우야, 엄마가 꼭 수술비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 낫게 해줄게. 정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병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고. 채영에게 이마를 찔려도 무릎이 닳도록 바닥을 닦아도 서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요. 정수는 나비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흉터가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해운 그룹 본사 빌딩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50층이 넘는 이 건물의 최상층에는 단 하나의 방만이 있었어요. 바로 회장실이었습니다. 회장실 창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살의 경석호 회장이었죠.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한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사람다운 위엄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석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요. 석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소녀는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요. 그 시선 끝에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왼쪽 팔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나비 모양의 장식이 달린 작은 팔찌였습니다. 석호가 딸의 3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맞춰준 것이었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55살의 박 전무는 20년 넘게 석호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달 미아 수색 결과입니다. 석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어요. 매달 이맘때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마치 수능 성적표를 받는 수험생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석호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연우 양이 입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소재 고아원은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1986년 화재로 인해
건물과 모든 기록이 전소되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석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또다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백 번 들어온 그 말이었죠. 확인 불가, 기록 없음, 단서 없음. 석호가 창가로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연우 양이 입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성과 이름이 모두 바뀌었을 수 있어서.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되면 모든 기록이 바뀐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찾기 어렵다는 것도요. 석호는 책상으로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우야.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꼭 찾을게. 꼭. 그 순간 석호의 눈앞에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봄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30살의 젊은 석호는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아내와 3살짜리 딸 연우, 세 식구가 오붓하게 살던 때였죠. 그날도 석호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내에게 연우를 맡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연우가 없어졌어. 석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나비를 쫓아서 골목으로 뛰어갔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진 거야. 석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연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연우야, 연우야, 어디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를 했어요. 방송에도 나왔고 사립탐정도 고용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전단지를 뿌렸어요. 현상금도 내걸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다른 걸 보느라. 내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탓하다가 몇 년 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자책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였어요. 석호는 아내의 유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보, 연우를 꼭 찾아주세요. 내 대신 꼭 안아주세요. 석호는 회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아내의 사진을 꺼냈어요. 젊고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직도 못 찾았어.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0평생을 살면서 대기업을 읽었지만 딸 하나 찾지 못한 무능한 아비였습니다. 석호는 다시 연우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사진 속 딸의 팔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연우 팔에 있던 번개 흉터. 2살 때 개한테 물린 그 흉터. 석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새겨준 나비 팔찌. 뒷면에 연우라고 새겼지.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번개 모양의 흉터와 나비 팔찌. 40년 동안 석호는 그 2가지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경도진, 석호의 수양아들이었습니다. 도진은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식사 함께 하시죠.
채영이가 준비했습니다. 석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도진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자꾸나. 석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랍 속에 잠든 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연우야, 아빠가 꼭 찾을게. 죽기 전에 꼭. 석호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번 했던 그 다짐을요. 해운빌라 지하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와인셀러였어요. 수백 병의 고급 와인이 벽면 가득 진열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죠. 이곳은 도진과 채영 부부만 아는 공간이었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언제나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밤 도진과 채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의 잔에는 와인이 반쯤 차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거든요. 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어요. 결과 나왔어. 도진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진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검체 A와 검체 B의 친자 관계 확률. 도진의 시선이 숫자에 멈췄어요. 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도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르르 떨렸어요. 이게 진짜야?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파출부가 진짜 아버지 친딸이라는 거야. 도진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99.9%.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었죠. 채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여자 머리카락 몰래 채취해서 검사 맡겼어. 아버님 칫솔은 예전에 확보해뒀던 거고.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좁은 와인셀러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나는 끝이야. 그 말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채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장 쫓아내면 안 돼? 오늘이라도 당장 짐 싸서 내보내면. 도진이 채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바보야. 그러면 더 의심해. 채영이 움찔했습니다. 도진이 다시 서성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갑자기 파출부를 쫓아내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실 거야. 왜 갑자기 쫓아냈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채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복잡함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채영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냥 두고 봐. 저 여자가 아버님 눈에 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도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음침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웃음이 와인셀러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채영이 눈을 깜빡였어요. 스스로. 도진이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인잔을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어요. 수치심을 줘. 인격을 짓밟아. 그러면 알아서 도망치게 돼 있어.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업 전략을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죠. 사람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거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결국 도망치게 돼 있지지. 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이해한 것이었어요. 나 잘하는 건데 이 말을 찌르기.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해. 저 여자가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 도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5년 전이었습니다. 5살의 어린 도진은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갈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빠의 이복 형제인 숙부 경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진아, 이제 내가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숙부의 따뜻한 손이 어린 도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도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도진을 아들처럼 대해주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었죠. 하지만 숙부의 눈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어요. 연우야. 우리 연우. 어린 도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숙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잃어버린 친딸 연우를 찾는 것이 숙부의 진짜 소원이라는 것을요. 자신은 그저 대체품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린 도진의 가슴에 차가운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진짜 딸이 나타나면 나는 버려지겠지. 그 두려움은 35년 동안 도진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하고 회사 일을 열심히 배우고 완벽한 후계자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회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35년 동안 내가 쌓아온 걸 저런 여자한테 뺏길 순 없어. 도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채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세게 굴어볼게. 그 여자가 울면서 기어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단, 아버지 눈에 안 띄게 행동해.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알았지? 채영이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연기 잘하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음흉한 눈빛이 오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와인셀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불길한 약속을 맺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그 시각 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이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요. 별빛조차 숨죽인 그 밤 하늘이 써내려간 각본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며칠 후 해운빌라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경석호 회장이 내렸어요. 이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도진과 채영이 달려 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과장된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도진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채영도 질세라 두 손을 모으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차 드실 거 준비해뒀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도진이 재빨리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릴게요. 지난달 대비 매출이. 도진이 열심히 숫자를 읊어대는 동안 석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석호가 갑자기 손을 들어 도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마. 도진이 얼른 일어나려 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석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내 아들 집인데 화장실 정도는 알아. 석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은 오른쪽이었지만 석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왼쪽으로 향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요. 복도를 걷던 석호의 발걸음이 드레스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손이 달린 거니? 발이 달린 거니? 머리가 비었으면 손재주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석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분명 평소 어른들 앞에서는 상냥하던 며느리 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석호는 자석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문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석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레스룸 안 화려한 명품 옷들 사이에 정순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채영은 성이 차지 않는 듯 방금 정순이 정성스레 개어놓은 블라우스를 낚아챘어요. 그대로 정순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이게 갠 거야? 이런 걸 옷이라고 개놨어? 주름 하나 못 펼 거면 여기 왜 앉아 있어? 얼굴에 정면으로 부딪힌 옷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대꾸 한마디 못한 채 황급히 무릎을 꿇고 블라우스를 주워 올렸습니다.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정순을 보며 채영은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기술도 없는 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려고. 도둑이 따로 없네, 정말. 도둑이라는 모진 말에 정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지니기며 다시 옷을 갤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인내심이 오히려 채영의 도끼를 자극했을까요? 채영은 성큼성큼 다가가 뾰족하게 세운 검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꾹. 날카로운 손가락 끝이 정순의 이마를 사정없이 찍어 눌렀습니다. 야, 내 말 똑바로 들어. 꾹꾹. 너 같은 건 말이야. 평생 남의 집 밑바닥이나 닦고 살 팔자야. 주제를 알라고 허? 꾹. 손가락이 정순의 이마를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고개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못을 박듯 집요하게 이어지는 그 행위는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석호의 눈등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자식 같은 사람한테 저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이냐. 아무리 돈으로 부리는 사람이라지만 사람 이마를 장난감 취급하며 짓누르는 광경에 석호의 주먹이 바르러 떨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하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이미 물기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코웃음을 치며 정순의 어깨를 획 밀쳐버렸습니다. 됐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재수없게 눈앞에서 알랑거리지 말고. 정수는 쫓겨나듯 드레스룸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죽인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는 정순을 피해 석호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곁을 지나쳐가는 찰나 석호는 보았습니다.
정순의 눈가는 이미 피멍이라도 든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입안으로 삼키며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그 뒷모습이 석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지나간 후 석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그 잔인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것들이 사람을 저렇게 대하다니. 내가 무슨 짐승을 키운 거야. 석호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진이 아직도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어서 보고 드릴까요? 석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그만하자. 도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채영이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차 가져오라고 할게요. 아버님 잠깐만요. 잠시 후 정순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마치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요. 정수는 테이블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석호가 무심코 정순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석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의 눈매였어요. 조금 처진 눈꼬리, 깊고 맑은 눈동자, 그리고 눈 아래 살짝 접힌 주름까지. 석호는 그 눈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평생 그리워한 그 눈매를요. 죽은 아내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석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찻잔을 잡으려다 그만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때 정순이 찻잔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손잡이를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요. 석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습관. 찻잔 손잡이를 2번 돌리는 저 습관. 그건 죽은 아내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연우도 엄마 따라한다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세상에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석호는 정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습관, 그리고 방금 전 드레스룸에서 모욕당하면서도 의연하게 참아내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석호의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정순이 석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순은 당황한 듯 재빨리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거실을 나갔습니다. 석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아버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석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석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아내와 저렇게 닮은 거지? 왜 아내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학대당하면서도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석호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차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정순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 석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석호가 찻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정순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과 디저트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테이블 모서리에 소매가 스치면서 팔꿈치까지 거쳐 올라갔습니다. 왼쪽 팔뚝의 흉터가 환하게 드러났어요. 번개 모양이었습니다. 팔뚝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울퉁불퉁한 자국이었죠.
석호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동공이 커졌어요. 저 모양, 저 위치. 40년 전 3살배기 딸의 팔에 있던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도진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채영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눈은 오직 정순의 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석호가 벌떡 일어나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순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석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요? 정순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흉터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개한테 물렸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연우가 2살 때 이웃집 개한테 물려서 생긴 흉터. 의사가 말했었죠. 켈로이드성 흉터라서 평생 남을 거라고요. 도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석호와 정순 사이에 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파출부한테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채영도 얼른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흔한 상처잖아요. 걔한테 물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석호가 천천히 채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싸늘했어요. 채영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순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정순은 재빨리 거실을 빠져나갔어요. 석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정순이 어디 있는지 찾아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드레스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옷을 정리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나비야, 나비야, 하늘에서 온 나비야. 작은 팔에 새겨진 하늘 별빛 흉터는 아빠랑 너랑만 아는 보물지도란다. 석호의 발이 땅에 박힌 듯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3명뿐이었습니다. 자신과 죽은 아내와 잃어버린 딸 연우. 40년 전 아내가 만든 자장가였어요. 연우가 흉터를 부끄러워할까봐 직접 가사를 지어 불러주었죠.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정순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석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습관적으로 노래가 나와서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소? 정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늘 그냥 알던 노래예요. 언제부터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이상하게 여기셨죠.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셔도 저도 몰랐거든요. 석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매 찻잔 돌리는 습관, 번개 모양 흉터, 그리고 아내가 지어준 자장가까지. 그때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거기 계셨어요? 시간 됐습니다. 도진이 석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호는 정순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현관을 나서며 석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정말 연우인지. 석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 딸이 학대당했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해운 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불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운 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석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낮에 본 정순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번개 모양 흉터, 죽은 아내와 똑같은 눈매, 찻잔 손잡이를 2번 돌리는 습관, 그리고 아내가 지어준 자장가까지.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전무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박전무가 들어왔습니다. 20년 넘게 석호 곁을 지켜온 그였기에 오늘 nat석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석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늘 내가 도진이 집에서 본 여자 있잖아. 신원을 캐봐. 박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출부 말씀이십니까? 이정순. 고아원 출신이라더군. 석호는 책상으로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팔에 번개 모양 흉터가 있어. 연우 팔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에. 눈매는 죽은 내 아내와 판박이고 아내가 연우한테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알고 있어. 박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연우 아가씨라는 말씀이십니까? 석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하지만 확인해야 해. 반드시. 석호가 창가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 그 여자 샘플을 구해와. 칫솔이든 머리카락이든 뭐든 좋아. 박전무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진 도련님 댁에서 일하는 파출부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석호가 박전무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박전무 한 가지 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여자를 지켜봐. 석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림자처럼 보호해. 알겠나? 박전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해운빌라 지하 서재에서는 또 다른 밀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가죽 의자에 깊이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채영이 남편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 표정 봤어? 거의 확신한 것 같던데.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봤어. 아버지가 저 파출부 흉터 보시고 찻잔 떨어뜨리셨잖아. 노래까지 들으셨고. 채영이 손을 비비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검사하실 거야.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결과 받으시면 어떡해?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 안을 빠르게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 저 여자가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어야 해. 빨리. 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세게 밀어붙일게. 오늘보다 10배는 더. 도진이 채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 증거가 남으면 안 돼. 알았지? 육체적 폭력은 절대 안 돼. 때리거나 밀쳐서 멍이 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도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자존심을 바닥까지 짓밟아. 그러면 알아서 도망쳐. 채영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여보. 그 여자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까지 밟아줄게. 사람 취급 안 해줄 거야. 채영의 눈에 잔인한 빛이 어렸어요. 저 여자가 울면서 사표 던지게 만들어줄게.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음흉한 눈빛이 오갔어요. 서재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시각 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아들 서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새벽 버스를 타고 해운빌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서우 곁을 지키다 늦게 귀가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정순의 발이 굳어졌어요. 채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거든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요. 3분 늦었네. 정순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정각이었습니다. 늦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채영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8시 출근이면 7시 57분에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시간 개념이 있긴 한 거야? 정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채영이 성큼 다가왔어요. 뾰족한 검지손가락이 정순의 이마를 향해 내려꽂혔습니다. 꾹. 변명은 꾹꾹. 무능의 증거야. 꾹. 알았어? 어제보다 더 세게, 더 집요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손톱 끝이 이마에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서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면 수술비가 다 모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거실로 향했습니다. 도진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순이 테이블 위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밥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쨍그랑. 밥상을 향해 힘껏 걷어찼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흰 쌀밥이 대리석 위에 흩뿌려지고 된장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수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히 이상의 음식을 올려. 도진이 정순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내가 먹으라고? 걔도 안 먹을 걸 사람한테 갖다 바쳐? 정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된장찌개 국물이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뜨거웠지만 가슴이 더 뜨거웠어요. 수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 나물 한 가닥 한 가닥을요. 도진이 쏟아진 음식을 밟으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채영이 드레스룸에서 정순을 불렀어요. 야, 여기 와서 옷 정리해. 정순은 지친 몸을 이끌고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순이 가져온 낡은 가방이 옷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채영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낡은 나비 모양 팔찌가 살짝 보였어요. 채영이 벌떡 일어나 정순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뭐야? 정순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사모님 그건. 채영이 가방을 뒤져 나비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순이 고아원에서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뭐야, 이 고물은? 거지 같은 게 뭘 흉내내.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모님, 그건 제 소중한. 정순이 팔찌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채영이 더 빨랐어요. 팔찌를 바닥에 확 던졌습니다. 안 돼요. 정순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탁! 채영의 하이힐 굽이 팔찌 위를 내리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팔찌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비 펜던트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정순의 심장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팔찌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끊어진 줄, 굴러간 펜던트까지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주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정순이 끊어진 팔찌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채영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뭘 그렇게 울어? 쓰레기 하나 부서진 거 가지고. 채영이 드레스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울음 그치면 바닥 닦아. 내 드레스룸 더럽히지 말고. 문이 닫히고 정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요. 그 무렵 해운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석호가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에게 유전자 검사를 맡긴 지 사흘째였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저 여자가 정말 연우일까? 내 딸일까? 그때 회장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박 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평소 차분한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석호가 벌떡 돌아섰습니다. 박 전무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샘플 확보해서 검사 맡겼는데 결과 나왔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박 전무가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겨웠죠. 간신히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라고 적힌 문서였어요. 석호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검체 정보, 검사 방법, 분석 결과. 그리고 마침내 석호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어요. 친자 확률 99.9%. 석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석호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그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99.9%. 사실상 확정이었습니다. 석호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해온 그룹을 일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 서류 한 장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석호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연우야. 석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연우가 살아있었어. 석호는 서류를 가슴에 품은 채 오열했습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파출부 일을 하고 석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 딸이 며느리한테 학대당하고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 아비야. 석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40년 동안의 죄책감이 폭발한 것이었어요. 박 전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석호 곁에서 미아 수색 보고서를 전달해왔던 그였어요. 매달 실망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지켜봤었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드디어 아가씨를 찾으셨습니다. 석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석호가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도진이 집으로 가자.
박 전무가 놀라 물었어요. 지금요? 바로 가시게요?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바로 데려온다.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내 딸이 저 집에서 하루라도 더 학대당하게 둘 수 없어. 박 전무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차 준비하겠습니다. 석호가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위험 있게 걷는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의 뛰다시피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석호가 박 전무에게 물었어요. 도진이에게 연락했나? 박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리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직접 가서 말해야지.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석호가 차에 올라타자 박 전무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온빌라를 향해 달렸어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우야, 아빠가 간다. 40년 만에 아빠가 데리러 간다. 그런데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들었습니다. 박 전무가 백미러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석호가 창밖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석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어. 빨리 가자. 내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야.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온빌라에서는 도진이 서재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본사보안팀에 특별히 부탁해둔 알림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회장님 전용 차량이 오후 3시 15분에 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이 부르르 떨렸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나서다니. 그것도 예고 없이. 도진이 서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뛰어갔어요. 채영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리 오신다. 채영이 놀라 돌아보았어요. 왜 갑자기? 오늘 오신다는 말씀 없으셨잖아. 도진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출발하셨어. 검사 결과 나온 거야. 저 파출부 데리러 오시는 거라고. 채영의 얼굴에도 공포가 번졌어요. 그럼 어떡해? 아버님이 저 여자 데려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를 먼저 쫓아내야 해. 아버지가 도착하시기 전에 끝내야 돼. 채영이 더듬거렸어요. 어떡해? 지금 당장? 도진이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반짝이는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1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초호화 목걸이였습니다. 채영의 결혼 예물이었죠. 도진이 목걸이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저 여자 짐에 넣어.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는 거야. 채영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 그거야. 도둑이면 바로 쫓아낼 수 있어. 정순의 낡은 가방이 현관 옆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다가가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채영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정순이 그 소리를 듣고 계단을 급히 내려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정순이 거실로 들어서자 채영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너 가방 열어봐. 정순이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도진이 정순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와르르. 낡은 지갑, 휴지, 서우의 사진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제가 안 넣었어요. 정순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진이 목걸이를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이야?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정순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채영이 분노에 찬 얼굴로 정순 앞에 섰습니다. 거짓말. 내가 훔친 거잖아. 그 순간 채영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퍽. 채영의 손바닥이 정순의 뺨을 강타했어요. 정순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퍼졌어요. 정순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모님, 정말 제가 아니에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정순의 짐을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발로 쓸어 모으더니 전부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낡은 지갑이, 서우의 사진이 허공을 날아 마당에 떨어졌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도진이 고함쳤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채영이 정순의 등을 밀쳤어요. 꺼져. 더러운 도둑년. 정순이 비틀거리며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마당으로 밀려나왔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점점 더 많이, 더 세게. 정수는 마당에 흩어진 자신의 짐들을 바라보았어요. 서우의 사진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빗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수는 빗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온몸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정수는 흩어진 짐들 사이를 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흙탕물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찾았어요. 끊어진 나비 팔찌 조각이었습니다. 정순이 흙탕물에 젖은 나비 펜던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쳤어. 빗줄기가 정순의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릉 울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개빛이 정순의 왼팔을 비쳤어요. 번개 모양 흉터가 섬뜩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하늘도 정순의 억울함을 알고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젖은 짐들을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어요. 서우야. 정순이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서우 수술해야 하는데. 빗물이 눈을 가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어젯밤도 서우 곁에서 밤새 깨어 있었고요.
정순의 무릎이 꺾였어요. 도로변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나비 펜던트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이것만은 놓치면 안 돼. 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해운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석호의 차였어요. 박 전무가 운전석에서 앞을 살피다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기. 박 전무가 도로변을 가리켰어요. 빗속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호가 차에서 뛰쳐나갔어요. 우산도 없이 폭우 속으로 달렸습니다.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순이었어요. 연우, 연우야. 석호가 정순을 안아 올렸습니다. 정순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축 늘어진 손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끊어진 나비 팔찌였어요. 석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정순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억울해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연우야. 내가 늦었어. 석호가 정순을 꼭 안았어요. 폭우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석호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박 전무가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석호가 정순을 안아들고 차로 향했어요. 검은 승용차가 폭우를 뚫고 달려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넓은 병실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흰 천장이었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아니고 병원 소아병동 복도도 아니었어요. 정순이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병실, 고급스러운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따뜻한 손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났구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석호가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구겨진 양복에서는 아직 빗물 냄새가 났어요. 정순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석호가 부드럽게 정순의 어깨를 눌렀어요. 가만히 있어. 아직 몸이 안 좋아. 정순이 그제야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둑 누명, 빗속에서 쫓겨난 일까지.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로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석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도진이와 채영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정순이 의아해하며 석호를 바라보았어요. 네. 그때 석호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이 화들짝 놀랐어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다니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아비가 늦어서 미안하다. 정수는 석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비라니요? 석호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순에게 건넸어요. 이걸 봐라. 유전자 검사 결과야. 정순이 어리둥절한 채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정순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정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석호가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경연우.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석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끊어진 나비 팔찌였어요. 어젯밤 정순이 꼭 쥐고 있던 그 팔찌. 흙을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손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펜던트 봐라. 석호가 펜던트를 뒤집었어요. 손수건으로 뒷면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있던 때가 벗겨지자 희미하게 글자가 나타났어요. 연우.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새긴 거야. 내 3번째 생일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이 팔찌가 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니요. 아, 아버지. 정순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단어가요. 석호가 정순을 끌어안았어요. 4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어. 근데 내 딸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파출부로 일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니. 정순이, 아니, 이제 연우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재회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온 그룹 본사 빌딩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통유리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회의실 상석에 석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진과 채영이 들어왔어요. 급하게 호출을 받고 온 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긴급 회의라고 하셔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채영이 두리번거리며 회의실 안을 살폈어요. 평소 회의라면 임원들이 있어야 할 텐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채영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석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라.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도진과 채영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고 어깨를 곧게 편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파출부 앞치마를 두르던 여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연우였어요. 연우가 차분한 걸음으로 석호 옆에 섰습니다. 도진과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내 딸이다. 경연우.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증거가 어딨어요? 석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99.9%. 이게 증거다. 도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히 조작입니다. 석호가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경도진 명의로 된 유전자 검사 의뢰서. 날짜를 봐라. 일주일 전이야. 도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여자가 내 딸이라는 걸. 석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 딸인 걸 알고도 이마를 찔렀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석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상을 발로 차서 엎었지. 팔찌를 밟아서 부숴버렸지. 석호가 도진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도둑으로 몰아서 빗속에 내쫓았듯. 내 딸을. 도진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석호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었다. 석호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저 둘을 끌어내라. 경비원들이 도진과 채영에게 다가갔어요. 도진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채영도 경비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채영이 몸부림을 치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앞으로 고꾸라지며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쿵 부딪혔습니다. 채영이 신음을 흘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정순에게 그토록 많이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연우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심도 기쁨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석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로 너희는 해운그룹에서 제명이다. 모든 주식과 재산권을 박탈한다. 도진이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석호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35년을 함께 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석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라. 경비원들이 도진과 채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끌려나갔어요. 건물 로비에 직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어요.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안 돼. 이럴 순 없어. 채영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청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채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들어 채영의 이마를 쿡 찔렀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채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정순에게 했던 그 행동 그대로였어요. 채영이 수치심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경비원이 채영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던졌어요.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립스틱, 지갑, 화장품이 대리석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채영이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정순이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새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운 복지재단이었어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석호가 설립한 재단이었죠. 건물 입구에 금빛 명패가 걸렸습니다. 경연우 이사장. 연우의 이름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개소식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연우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연우의 모습은 한 달 전 파출부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연우가 석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호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우였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서우가 석호에게 달려왔어요. 석호가 서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서우가 석호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우에게 든든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석호가 품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우야, 40년 동안 기다린 선물이다. 상자를 열자 에메랄드로 장식된 나비 팔찌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특별 주문으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끊어진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석호가 연우의 왼팔을 잡았어요. 번개 모양 흉터가 있는 팔이었습니다. 그 위에 나비 팔찌를 채워주었어요. 이 흉터는 이제 훈장이야. 널 내게 돌아오게 해준.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세 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축복을 전하듯이요. 석양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딸, 손자.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어요. 연우가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비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4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맨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불공평해 보여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